있고요. 자, 이제 다들 들어왔죠? 네. 소리는 잘 들리나요? 네, 소리가 잘 들리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약간 이제 업데이트, 네, 튜닝을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드롭 약인 분자와 약이 아닌 분자를 구별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조금 더 임프루브하는,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의 성능을 우리가 조금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이제 조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을 해보면요. 일단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를 일단 읽어드리죠. 네, 읽어드리고 RDKit. 네. 네, 이거는 아니고요. 네. 자, 이제 RDKit도 읽어드리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유해드린 드롭박스 주소는 다 알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파일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래서 드롭과 non 드롭의 드롭과 non 드롭의 데이터들을 일단 읽어드립니다, 그죠? 네. read CSV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립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니까 빠르게 일단은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는 첫 번째 컬럼에는 스마일스가 있고 두 번째는 is drug. drug이면 1 아니면 0이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스마일스가 있고 여기 is drug이 지금은 다 빵인 거죠. 그죠? 00000.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분자의 특징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분자의 특징을 뽑아내는 이제 코드죠.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RDKit 디스크립터에서 특징을 우리가 이제 디스크립터라고 한다고 했죠. 묘사하는 거. describe가 묘사하는 건데 이제 디스크립터는 걔를 이제 특징을 묘사하는 것. 그러니까 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rdkit.chem.rdmol descriptors에서 exact mole weight, prefend descriptors, number of Lipinski hydrogen bond acceptor, number of Lipinski hydrogen bond donor. 자, 일단은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죠? 네. 가져오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가져온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 순서대로 molecular weight, H bond acceptor, H bond donor, 그다음에 여기 이제 log P 값을 이제 저장을 할, 그러니까 분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룹을 돌면서 반복을 하면서 이것들의 이 특징들을 계산한 다음에 그 특징을 저장할 일단은 빈 리스트를 여기에서 빈 리스트를 이제 컴퓨터 랭귀지에 선언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준비시키는 거죠. 이제 빈 리스트를 준비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분자를 차례로 반복하면서 이제 특징 값을 계산한다. 분자를 하나씩 차례대로 반복하면서 특징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drugs, smiles 칼럼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drugs 괄호 smiles는 요 smiles 칼럼을 읽는 거죠. 칼럼에 있는 거를 하나씩 끄집어 와서 여기 SMI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얘를 몰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각각을 계산해서 여기 빈 리스트에다가 append, 빈 리스트에다가 계속 이제 추가해서 집어넣는 거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리스트 안에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drugs mw equal mw로 되어 있는 건 여기에는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스마이스랑 이지 드롭 두 개의 칼럼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열 칼럼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드럭스라는 테이블을 찍어 보면은 스마이스가 있고 이지 드럭이 있고 여기 MW 즉 MW 칼럼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MW 칼럼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HBA, HBD,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 도너 로그 P를 여기다 집어넣고 드럭스를 출력을 시켜보면은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 억셉터 로그 P 칼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들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간단한 분자와 그거의 특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분자와 그것의 특성 값을 가지는 테이블이 완성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일단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인풋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드럭에 대해서 했으니까 난 드럭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네들을 지정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난 드럭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얘네들은 약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자 이것들을 일단은 이렇게 이제 또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그 마크다운에서 이렇게 하면은 줄이 이렇게 딱 생겨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이 아닌 분자. 반복. 약이 아닌 분자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서 이제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을 약이 아닌 분자들의 이제 그 스마일스와 특징 값을 가지는 테이블이 완성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합쳐야 되는 거죠.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자. 그렇게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이를 위해서 PD 그러니까 pd.conca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그 pd.concat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지금 drugs와 non-drugs라는 이름의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 두 가지를 합치는 거죠.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서 새로운 all data, 그죠? 네. 라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한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웁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얘는 코드니까 코드로 이렇게 한 다음에 돌리면은 이제 all data가 두 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붙어서 1599개의 요 커다란 테이블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엑셀 테이블, 그죠? 엑셀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습했던 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그 이제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또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딥러닝 직전까지 머신러닝 3대장 하면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 SVM, 그다음에 뉴럴넷 이 세 가지였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딥러닝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SVM은 약간 이제 죽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많이 쓰는 거고요. 뉴럴넷이 지금은 이제 1등이고 랜덤 포레스트 계열이 이제 두 번째, 그다음 서포트 벡터 머신이 아마 세 번째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의 장점은 고차원 데이터에서 잘 작동을 하고 이제 피처 디멘전이 클 때, 그러니까 이제 특징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에도 상당히 잘 작동을 한다는.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SVM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계산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데이터들이 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SVM은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구별하는 이런 구분 문제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여기 블루 데이터와 그린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제 블루와 그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렇게 이제 x1, x2 두 가지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2차원 평면상의 블루 데이터와 그린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네들 사이를 갈라주는, 자 여기에 선을 쫙 그으면은 블루와 그린을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가상의 빨간 선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빨간 선을 사실은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SVM에서 찾는 거는 그 파란 것과 초록색의 마진, 그 간격을 최대화시키는 빨간 선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서 빨간 선을 다른 방식으로 그었다. 지금 이제 이게 제가 패드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여기 그릴 수 있나 마우스로? 이게 되나? 예,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빨간 선이 조금 기울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파란 데에서 이렇게 법선을 내렸을 때, 직선되는 라인을 내렸을 때, 그게 이제 지금 그려진 요 빨간 선보다는 그 마진이, 그 여백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백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이 빨간 선으로부터 데이터까지의 직선, 그 수선을 내렸을 때의 그 거리를 의미하는데, SVM이 찾는 거는 그 가상의 선과 각 데이터까지의 직선 거리를 최대화시키는 이 빨간 라인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네, 우리 이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수학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거는 그 통계학자들이나 컴퓨터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고 매우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잘 만들어진 코드를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로 롤을 한다고 할 때, 그죠? 뭐 윈도우의 작동 원리, 윈도우 커널, 뭐 C 언어, 뭐 C++ 언어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클릭해가지고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SVM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정말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화학자로서 이제 컴퓨터라는 툴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내용물을 다 100% 이해를 못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큰 상관은 없고요. 우리는 이제 아,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요 가상의 빨간 선을 찾는 건데 물론 이제 지금 요 이그젠플은 간단한 2D니까 이렇게 이제 직선이 나이스하게 나오는데 실제 데이터는 훨씬 노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곡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곡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몇 가지의 그런 에러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데이터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이거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죠. 그죠? 아이리스 데이터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겹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지금 요 빨간 것과 하얀 것 사이에는 사실은 나이스한 완벽한 직선을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완벽한 직선을 찾을 수가 없으면은 어디까지 내가 에러를 허용을 하고 어디까지 에러를 허용하면서 최적의 선을 찾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에러를 뭐 5개까지는 에러를 감수할 수 있다. 뭐 10개까지는 에러를 감수하겠다.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 이제 그걸 고려하면서 이제 최적의 선을 찾는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할 거는 내가 이제 리얼 데이터에서 어디까지 에러를 감수하면서 이제 모델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너무 에러를 안 만들려고 하면은 전에 얘기했던 오버피팅이 되는 거고요. 또 에러를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은 뭐 아무 때나 끄면은 그죠? 에러를 많이 허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아무 때나 끄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내가 에러를 10개까지는 나는 용인할 수 있다. 뭐 나는 이제 에러는 최대한 적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튜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지난 시간에 트레이닝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그 scikit-learn에서 import SVM 모듈을 일단 읽어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반이 되는 클래스는 이 svm.svc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뭐죠? 이제 my 모델이라고 하는 일단은 빈 모델, 빈 머신이 이제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my 모델은 이제 SVM 모델을 하나를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아직 학습이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이제 그 빈 어떤 머신, 그죠? 네. 그냥 이제 빈 머신을 내가 어디서 이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빈 머신을 준비를 해온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리는 여러 번 했었으니까, 그죠? 네, 여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었으니까 나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x와 y를 분리하는 거, 그죠? 네, x는 여기 뒤에 4개의 열. 그래서 x 값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x 값 결국 x 값이 뭐라고요? 피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피처, 특징. 그러니까 이 분자의 특징은 이 분자는 분자량이 얼마고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가 몇 개고 도너가 몇 개고 로그 P가 얼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분자를 나타내는 특징인 거죠.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특징을 보고 얘가 약이 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를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할 때 특징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살 때 가격을 할 때 브랜드가 벤츠다, 현대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현대차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제 그리고 뭐 배기량이 뭐 몇천 cc 몇 cc다, 몇 cc다. 그죠? 뭐 저는 이제 차에 큰 관심은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주행 거리가 뭐 10,000km다, 10만 km다.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일단은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피처를 셀렉션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분자에서 내가 어떤 특징을 뽑아낼 것이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4가지 특징 말고 여러 가지 더 많은 특징이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탄소의 개수가 몇 개냐, 질소의 개수가 몇 개냐, 뭐 벤젠 링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헤테로 링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각각의 그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싱글 본드가 몇 개냐, 더블 본드가 몇 개냐,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얘가 약이 되는 것과 아닌 것에 무엇이 이제 크리티컬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4개를 사용을 할 거고요. 4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목적값, 오브젝티브 밸류, 혹은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is drop. 이게 약이 될 것 같냐, 아닐 것 같냐를 예측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y를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y. 그죠? 그러면 y를 또 출력을 하면은 1, 0, 1, 0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SVM에서 주의할 거는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피처를 그냥 때려 넣어도 이제 얘가 알아서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 SVM은 일단 프리 프로세싱이 필요합니다.
프리 프로세싱이 필요하고요. 그 뭐냐 그러니까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처리라고 하는 건데요. 프리 프로세싱은 전처리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이 숫자들을 지금 스케일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릿수. 그러니까 몰레큘러 웨이트는 지금 얘가 평균 300이고 얘는 평균 5고 평균 1이고 평균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의 크기 자체가 절대값 크기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SVM은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랬죠.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은 보통 평균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래서 평균이면은 빵이고 평균보다 높으면은 플러스 평균보다 낮으면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이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사이클런에서 이미 이제 이것을 해주는 툴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린맥스 스케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여기 이제 프리 프로세싱 점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스케일러는 일종의 이제 가상의 이렇게 데이터를 변형시켜주는 그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fit transform이라는 메소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풋을 집어넣어주면은 x를 집어넣어주면은 얘를 보정을 시키는 거, 표준 점수로 바꿔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스탠다드 스케일러 점 fit transform에다가 x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보정된 값이 튀어나온다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정된 값을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x scaled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스케일링이 쫙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0, 표준 편차 1로 이렇게 숫자들이 다 이렇게 스케일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할 인풋 데이터는 요 이제 X scaled DF 요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X scaled DF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트레이닝 테스트 셋을 나누는 거 우리가 이제 계속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X scaled DF 인풋 넣고 아웃풋 넣고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낼 거를 20% 빼놓고 이제 80%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X트레인의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X테스트는 이렇게 그 다음에 Y트레인, Y테스트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은 실제 학습을 시킬 때에는 이제 그 인스턴스에 있는 그러니까 모델.fit 이라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사이클런에서는 모든 모델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소드 이름이 통일돼 있습니다. my model.fit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이제 my 모델이 처음에는 빈 껍데기였다가 얘가 이제 뭔가 학습을 한 건 연습 문제를 풀어서 대충 알 것 같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myModel.predict에 이제 집어넣어주면 myModel.predict. 그럼 이제 X 테스트가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럼 X 테스트 넣고 Y 프레드를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Y 프레드를 찍어보면은 얘가 이제 학습된 거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의 특징들을 보니까 얘는 약이 아니고 약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쭉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측 평가를 하게 되는 요 이제 여러 가지 메트릭들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이제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 함수. 이제 네.
평가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precision, recall, F1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그 설명을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저번에 설명을 다 했으니까 definition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스코어들은 여기 이제 sklearn.matrix에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해오고요. 그래서 precision, 이제 precision을 돌리면은 조금 바뀌었네요. 여기에서 이제 그 랜덤 넘버가 바뀌어가지고 그죠? 네, 랜덤 넘버가 바뀌어서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여기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주면 될 텐데 어쨌든 조금 바뀌었으니까 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바뀌었으니까 뭐 큰 상관은 없죠. 이번에는 68.8%의 정확도를 가지고 얘가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얘가 이제 약이라고 일단은 우리의 머신이 약이다라고 했으면은 그 중에 이제 70%가 맞았다는 거죠. 그죠? 여기 위에서 1로 예측한 것 중에 70%가 이제 1로 이제 맞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현도, 리콜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리콜은 보면은 0.2, 0.218 그러니까 2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측한 것 중에서 약 이제 22% 정도만 21.8% 정도만 이제 제대로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1 계산을 해보면은 두 개의 값을 다 고려하는 그 F1 값을 보면은 0.33이 나왔다.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커널 혹은 이제 다른 이제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했죠. 그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더 많은 피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각자 한번 해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SVM에 설명되어 있는 이 페이지에 가면은 얘가 이제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SV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가 이 C 값이랑 감마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통 바꾸게 됩니다. C나 감마 값을 바꾸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C 값은 뭘 의미하느냐? 그 C 값은 규제 파라미터. 그러니까 영어로는 regularization 이제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요. C 값이 뭐를 의미하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SVM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데이터를 잘 최적으로 가르는 가상의 선을 찾는 겁니다. 가상의 선을 찾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C 값 근데 그때 실제 데이터에서는 에러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에러를 얼마나 용인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 값이 작으면은 내가 이제 에러를 조금 용인을 하면서 대략적인 그 간격을, 마진을 최대화하는, 마진의 너비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그림의 왼쪽 이그젠플을 보시면은 요 까만 선이 지금 이 SVM 모델이 찾은 최적의 데이터를 두 개로 가르는 최적의 라인을 찾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 점선과 점선 사이에 에러가 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오버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 점선과 점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약간 이제 그레이 에어리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리까리한 그런 리전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약간 내가 오차를 허용을 하는 그런 라인이 되는데요. C 값을 키우게 되면은 나는 이제 그 간격이 넓은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에러를 최소화하겠다.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라인을 찾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요 이제 그 까만 라인은 빨간 것과 그 파란 것의 에러, 허용되는 에러의 개수를 이제 최대한 줄이는 것. 허용되는 에러의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얘가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 값을 바꾸면은 라인도 달라지게 되고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C 값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함수에 이렇게 그 각 클래스 설명에 가면 이렇게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C 땡땡 float.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수라는 거죠. 실수고 디폴트 값은 1.0이다. 그러니까 기본 값이 1.0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값이 1.0이니까 우리가 이제 C 값을 바꾸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C 값을 바꾸는 걸 테스트를 하려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svm.svc c equal 10이라고 이렇게 주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디폴트 C 값이 기본 디폴트 이제 값은 이제 C equal 1인데 이제 이번 모델에서는 이 모델에서는 C equal 10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my model v2라고 하는 거는 이제 C equal 10을 주고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학습을 시켜야겠죠? my model v2.fit 그래서 이제 피팅을 시킵니다. 이렇게 피팅을 시키고요. 이제 별 에러 메시지가 없었으니까 학습이 잘 끝났죠, 그죠? 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이 끝났으니까 이제 실제로 얘를 이제 predict를 시켜봐야겠죠. 네. ypred v2 equal 이제 my model v2.predict. 자,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연습 문제 이제 시험을 친 거죠. 네, 시험을 쳐보고 시험을 쳐봤으니까 그 결과를 일단 한번 보면은 ypred v2를 한번 프린트를 해봅시다.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01010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에 이제 F1 스코어를 찍어보면은 0.351. 아까보다 좋아졌나요? 아까 F1 스코어가 0.33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 이제 모델로 이제 테스트했을 때 F1 값이 0.33 331이었죠, 그죠? 현재 모델은 0.351로 더 이제 성능이 조금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조금 더 나아진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찍어보면은 accuracy는 68%. accuracy는 비슷한데 정확도는 비슷한데 리콜 값이 조금 높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커버리지, 그러니까 약을 맞추는 실제 약 중에서 이제 얘가 이제 찾아낸 거의 개수가 조금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는 비슷한데 재현율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C 값을 줄여봅시다. C 값을 줄이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C를 이제 한 10분의 1로 줄여봅시다. 이번에는 여기 svm.svc에다가 이제 C equal 0.1을 넣었어요. 0.1을 넣고 이제 얘 이름을 myModel 버전 3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돌리면은 일단은 이제 빈 껍데기 모델이 생겼고요. 그럼 얘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fit
학습을 이제 시켰죠, 그죠? 네. 학습이 제대로 끝났죠, 그죠? 네, 여기서 이제 학습 끝.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Y프레드를 하면은 얘는 이제 시험을 이제 문제를 풀었죠. 시험 문제를 풀었고, 네. 그래서 꼭 뭐 이제 안 찍어봐도 되는데 일단은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Y프레드를 보니까 다 빵이네, 그죠? 네. 그러니까 F1 스코어를 찍어보면은 얘는 빵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은 C 이퀄 0.1이라고 주면은 얘는 이제 학습이 전혀 안 된 거죠, 그죠? 네. 이제 C 값을 줄였더니 10분의 1로 줄였더니 학습이 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C 값에 따라서 사실은 이 모델의 accuracy가 모델의 성능이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많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전에서는 실제 이제 그 머신러닝 그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이런 파라미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좋은 그 모델을 찾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노가다? 네. 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C를 줄이는 건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C 이퀄 100으로 한번 해보자. 그죠? 아까 이제 10으로 1에서 10으로 올렸더니 조금 이제 F1 스코어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100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C 이퀄 100으로 돌리면은 자 이제 실제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학습 끝났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프레딕트 예측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F1 스코어를 찍어보면 0.465 그죠? 네. 이제 F1 스코어가 아까 얼마였죠? F1 스코어가 아까 0.35였잖아요. 그죠? F1 스코어가 C 이퀄 10일 때 이제 0.35였는데 많이 향상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F1 스코어가 어쨌든 0에서 1 사이니까 사실은 이제 0.1 정도 이렇게 향상된 거는 사실 많이 향상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정확도와 이제 그 재현율이 각각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정확도는 오히려 약간 0.645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도는 조금 줄었죠, 그죠? 오히려. 네. 0.68에서 0.64로 약간 감소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리콜을 한번 봅시다. 리콜을 보면은 리콜이 많이 늘었네요. 그죠? 네. 리콜이 이제 재현율이 0.364가 되었다. 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재현율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지금 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는 이제 정확도를 약간 희생을 하면서 대신에 실제로 약이 맞는 분자를 더 많이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현율이 정확도가 높고 재현율이 낮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아비어스한 거, 굉장히 쉬운 문제만 딱 풀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100개가 있다고 해봐요. 문제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한 개 풀었다고 하면은 제일 쉬운 거 한 개 풀어서 맞았다. 그러면은 정확도는 100% 맞은 거죠. 내가 한 개 풀었는데 한 개 맞았다. 그럼 이제 100점이지만 리콜 값, 재현율로는 100개 중에 얘는 쉬운 거 하나밖에 안 풀었기 때문에 1%만 푼게 된 거죠. 그죠? 거꾸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정확도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를 풀었던 100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50개를 풀었는데 그 중에서 80% 맞았다. 그럼 이제 얘는 전체 문제 중에 절반 정도를 커버했는데 그 중에 80% 맞았다. 그러면은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실전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사이의 그 균형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C 값을 바꿨더니 이제 그 성능이 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C 값을 우리가 만약에 1000으로 하면은 아니면 C 값을 만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SVM에서 바꿀 수 있는 그 파라미터는 여기 있는 이 감마라고 하는 스케일입니다. 감마라고 하는 값인데, 감마 값은 개념적으로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감마 값은 이제 그 각 데이터 값이 주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감마 값이 이제 그 주변에 이 하이퍼 플레인, 전체 데이터가 있는 그 데이터 플레인에서 그 하이퍼 플레인을 자를 때 얼마만큼의 웨이트, 얼마만큼의 중요도로,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있을 때 그 주변을 얼마나 커버할 거냐, 아니면 그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인데요. 감마 값이 크면 그 데이터가 굉장히 로컬하게 데이터가 있는 그 주변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거꾸로 감마 값이 작으면은 이제 감마 값이 작으면은 이제 넓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구분하는 데이터를 곡선이 이제 약간 이제 평평해지는 직선에 가까워. 그러니까 데이터를 나타내는 곡선이 좀 평평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C 값을 사용을 했을 때,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 3개를 보면은 감마 값이 0.1일 때와 감마 값이 1일 때와 감마 값이 10일 때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감마 값이 0.1이면은 요 파란 점들을 모사하는 그 플레인이 요렇게 둥그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란 점은 대략 요쯤에 몰려 있다. 그죠? 근데 이제 감마 값이 1이 되면 이거보다 커지니까 조금 더 그 데이터 포인트 모양이랑 이제 비슷한 곡선을 가지게 됐죠. 그죠? 이 파란 점을 묘사하는 곡선이. 그 다음에 감마 값이 10이 되니까 거의 이제 그 각 포인트 근처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 분포를 잘 캡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적의 베스트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이 C 값이랑 감마 값을 같이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마의 이제 디폴트 값은 얼마냐? 디폴트 감마 값은 이제 디폴트 감마 값은 스케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n 피처 개수 곱하기 베리어블 개수 분의 1. 그러니까 특징 개수 곱하기 베리어블의 수. 그러니까 1000. 네.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감마 값을 굉장히 한번 키워 봅시다. 감마 값을 이제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원래 지금 디폴트 감마 값은 아마 0.001 정도 될 것 같아요. 0.0001 정도. 우리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1000 정도 되니까. 네. 그럼 이제 감마 값을 만약에 이제 그 좀 키우게 되면은
감마 값을 10으로 한번 바꿔. 좀 큰 값으로. 10 정도면 큰 값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학습을 시키고 피팅을 시키면은 자, 이렇게 이제 F1 스코어가 0.385 이렇게 나왔죠, 그죠? 네.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찾았던 이제까지 찾았던 것 중에 이제 가장 높은 값보다는 조금 낮아졌죠, 그죠? 조금 낮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 값을 더 올려봅시다. 감마 값을 더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F1 스코어가 이번에는 지금 이제 계속 똑같은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셀에다가 이제 같이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네. 같이 집어 넣어 놓은 거고 F1 스코어를 계산해 보면은 0.15 정도. 네, 0.15 정도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그죠? 네. 결과가 나빠졌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값. 그죠? 네. 또 다른 값. 이번에는 감마 값을 한번 작은 걸 써봅시다. 0.1. 그러니까 디폴트 값보다는 크겠지만은 이제 좀 이제 줄여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값들을 찍는 거죠, 그죠? 네. 피팅하고 프레딕션하고 F1 스코어 계산하는 거 이제 한 셀에서 한 방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하면은 0.28. 이것도 뭐 조금 네, 만족스럽지 않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C 값과 감마 값을 같이 바꿔보자. C 값과 감마 값을 같이 바꿔보면은 자, 이번에는 C를 10으로 100으로 올리고 감마를 뭐 0.1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0.326. 뭐 조금 애매한 값이에요. 그죠? 네, 애매한 값인데.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이제 아예 확 더 줄여봅시다. 값을 10에 마이너스 4승. 4승. 아예 작은 값을 한번 써봅시다. 아예 작은 값을 쓰면은 이게 0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은 3승. 이건 너무 작은 값다. 네. 2승. 네, 2승. 100.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바꿔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F1 값이 또 이제 꽤 큰 값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그죠? 네. 그래서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바꿔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커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커널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커널은 그 모델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커널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쪽 이제 코어, 뭐 다른 말로는 유사어로는 이제 코어랑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모델의 핵심이 되는 핵심에 들어있는 수학 함수의 형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는 선형, 그죠? 이제 리니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선형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폴리는 이제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ax 뭐
삼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꼴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곡선을 표현을 하는 그런 커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BF는 이제 가우시안 함수와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는 이제 1 나누기 1 플러스 시그모이드 exponential x 자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리니어 커널을 한번 써서 한번 해봅시다. 자, 리니어 커널을 써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죠. 그죠? 마인 모델 리니어라는 걸 했는데 이때 이제 커널이라는 옵션에다가 그냥 리니어를 한번 넣어봤어요. 리니어를 넣어봤더니 그래서 학습시키고 예측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계산하면은 빵점이 나왔네요. 그죠? 네. 뭔가 네, 안 좋은가 봅니다. 그 다음에 폴리를 해보면은 얘도 빵점이 나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모델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리니어나 폴리를 썼을 때는 뭔가 잘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잘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은 디폴트가 RBF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RBF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파라미터들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듯이 내가 이걸 매번 손으로 하려면은 너무 무식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바꾸고 C값 바꾸고 엔터 치고 C값 바꾸고 엔터 치고 하면은 너무 그거 하니까 너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지루하고 삽질스러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일단은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여러 번 반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컴퓨터에게 반복 작업을 시키자.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포인트. 자, 그래서 내가 이제 C 값을 그럼 반복 작업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포문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포문을 이용을 해서 C와 감마를 바꾸면서 얘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 맥스 값을 리턴하도록 이제 자연스럽게 찾도록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서 C 이퀄 소문자 C in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값 그러니까 C의 디폴트 값이 1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걔가 이제 작을 수도 있고 0.1일 수도 있고 뭐 1, 2, 5, 10, 뭐 100, 500, 1000 우리가 이제 이런 값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값을 집어넣을지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G 여기에는 이제 감마 값을 집어넣을게요. 이제 테스트할 C 값 다양한 C 값 여기에는 이제 테스트할 감마 값을 집어넣는 감마 값은 우리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10의 마이너스 뭐 한 2승부터 넣어봅시다. 3승 이제 이렇게 하면 0.01 그 다음에 0.5 뭐 1.0 그 다음에 2 10 50 100 뭐 이렇게 한번 넣어봅시다.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고 그죠? 네. 모델은 어떻게? svm.svc c 이퀄 c 그 다음에 감마 이퀄 g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모델.fit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고 테스트하고를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쭉 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train, Y train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는 이제 학습이죠, 그죠? 네,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model.predict X train 자, 이렇게 넣고요. X 테스트죠, 그죠? 네, 테스트 Y pred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F1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F1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Y 테스트, Y pred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학습 과정을 자동화시켜서 여러 개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어진 F1 값을 여기 그러니까 F1 스코어 계산한 값을 우리가 이제 F1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F1에다 집어넣고 프레시전 스코어도 Y 테스트, Y 프레드에다가 집어넣고 리콜 값도 리콜 스코어에서 Y 테스트, Y 프레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한 다음에 이 변수에다가 집어넣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죠? C 값이 얼마일 때 C이고 그다음에 감마 값이 G이고 이렇게 했을 때 F1 값은 F1 프레시전은 프레시전 그 다음에 이제 리콜은 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도록 네,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프린트를 다 시키는 거죠 매번. 자 이렇게 하면은 C와 G를 바꿔가면서 몇 번을 테스트하겠어요? 몇 번을? 그러니까 지금 C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이고 G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러니까 8 곱하기 9. 그러니까 72번을 얘가 자동으로 반복을 하면서 최적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게 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맥시멈 F1 값을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맥스 F1을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맥스 F1을 하면은 F1 값이 일단은 디폴트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0을 줍니다. 0을 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새로 얻어진 F1 값이 맥스 F1보다 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맥스 F1 이퀄 F1 그러니까 F1에다가 맥스 F1에다가 새로 찾아진 F1을 집어넣으면은 맥스 F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반복을 쭉 한 다음에 가장 최적의 값을 프린트 시키려고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맥스 프레시전은 이때의 프레시전 그 다음에 이제 맥스 리콜은 이때의 리콜 값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F1 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최고의 이제 F1 값을 넘었을 때 이제 그 맥스 F1에다가 이제 새로운 F1을 집어넣도록 지금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프린트 이거 이제 프린트 시키는 거죠. 시키면은 여기에 이제 그 뭐냐 맥스 C 그 다음에 이제 C 값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G 네. 하면은 우리가 맥스 C 그다음에 맥스 감마는 맥스 G 그죠? 네. F1 맥스 프레시전 맥시멈 리콜 그죠? 네. 이제 계산이 끝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폼은
바깥쪽으로 지금 빠져나온 거죠, 그죠? 네. end of calculation. 메시지 하나 찍어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조금 이제 글을 쓰면은 이렇게 이제 코드를 짜서 얘를 돌리면은 이제 반복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C와 감마 값을 바꾸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쭉 하게 됩니다. 그죠? 네.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이 끝났습니다. 반복이 끝났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F1 값은 지금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쭉 했잖아요. 그죠? 테스트 결과가 여기 프린트가 쭉 됐는데 F1 값이 이 중에서 제일 높았던 케이스가 바로 여기 0.535라는 거죠. 535. 이때의 정확도는 60%. 이때의 리콜 값은 48%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맥스. 그러니까 C 값이 500이고 감마 값이 1일 때 지금 일단은 제일 좋았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왠지 이제 요 조합 C가 500이고 감마가 1일 때 일단 현재는 제일 좋았는데 물론 지금 이제 그러니까 C 이꼴 지금 이 결과로 봤을 때는 C 이꼴 500 감마 이꼴 1.0일 때 F1 값이 이제 0.535로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이 값이 최적은 아닌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C랑 우리가 결국 테스트 해본 거는 이제 이 예제에서 테스트한 거는 72개의 이제 조합만 테스트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더 좋은 조합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죠? 최적의 이제 파라미터를 찾으려면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내가 이제 일일이 손으로 넣어가면서 막 바꾸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더 다양한 C값, 어쨌든 C가 이제 500 근처에서 일단 좋은 값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 400, 500, 뭐 6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촘촘하게, 그죠? 아예 앞에는 좀 지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500 근처에서만 내가 샘플링을 하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또 G 값도 이제 일단은 G 값이 지금 이제 감마 값을 봤을 때, 감마 값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1 근방에서, 그러니까 뭐 1, 2, 3, 4, 5를 해본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테스트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느 게 최적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포먼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그 지루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문제는 제가 가능한 오늘 중으로 네, 일단 올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이제 그 사정이 있어서 그 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